반갑습니다. 고3 7월 학평 법과 정치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1번 해설 강의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선생님 총평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개념의 빈틈을 반드시 찾아주세요. 아,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구나.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라고 그냥 보고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본격적으로 1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정치를 보는 관점입니다.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고 제시문 보셔야 되는 거죠. 가를 먼저 읽어볼 건데요. 가에서는 이 부분이 정치를 보는 요 관점이야 라고 막 나타내고 있는 포인트죠. 정치는 뭐라고요? 국가만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정치가 어디에서만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활동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가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반면에 나는요. 정치는 사회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이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선 가는요. 다시 한번 정치는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에다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정치의 사례라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일까요? 넓은 의미의 정치일까요? 선거,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정치라고 보는 것은 국가와 관련된 거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도 볼 수 있고 동시에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가는 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정치의 사례라고 보겠죠.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1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즉, 국가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아도 국가가 있기 이전의 상황의 현상들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 나가 되겠죠? 따라서 1번의 옳은 설명은 몇 번이 됩니까?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3번, 4번, 5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고 이해관계도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욱 적합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따라서 가는 나에 비해가 아니라 둘의 순서를 바꿔주셔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더욱 다양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일까요? 좁은 의미의 정치일까요?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라고 보는 건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이다라고 보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가와 나의 순서를 바꿔주셔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것은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 좁은 의미의 정치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가와 나 모두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념의 빈틈이 되는 수험생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나타나는 각종 갈등 해결 과정은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1번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법치주의의 유형입니다. 우리 발문에서 법치주의의 유형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로 떠올려 주셔야 되죠?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떠올려 주셔야 되죠? 근데 2번을 의외로 제시문은 어렵다라고 느낀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다소 생소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막 위임입법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위임입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는요, 법치주의 유형인 A는요,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행정부의 위임입법을 허용하여도, 그러니까 위임입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위임한다라는 뜻 알죠? 위임장 막 이럴 때 쓰이는 용어인데 원칙적으로 법률은 입법부에서 정하죠. 하지만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모든 법률을 입법부가 그때그때 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입법부가 다소 포괄적으로 행정부 등의 국가기관에 입법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겁니다. 이걸 위임입법이라고 하는데요. A는요, 모법이 뭐냐면은 요게 한자를 단어 뜻을 잘 모르더라도 한자를 조금 살펴보면 쉽게 근원이 되는 법이에요. 그 근원이 되는 법인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합법성을 확보하면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합법성을 확보하면 그걸로써 정당성이 확보되는구나 라고 보는 A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반면에 B는요. 헌법에 행정기관의 입법 권한에 관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제정된 규범의 내용이 모호해서 국민들이 그 내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즉, 형식적인 합법성도 갖추어야 하지만 그 내용 자체도 국민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와 관련되어 있어서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 라고 보는 B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내용이 1번입니다.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법률의 내용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은 실질적 법치주의인 B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위헌 법률 심사제가 있다.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죠. 따라서 2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3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체크해 볼게요. 입법의 절차적 합법성.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인 합법성,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요. 형식적 법치주의입니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해당하는 설명이죠. 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만 갖추면 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 따라서 절차적 합법성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모두 강조하는 내용이겠죠.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도록 한다. 자, 지금 이 뒷부분에 생략되어 있는 말 무엇입니까? 법치주의적, 즉 인칩,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둘 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비슷한 표현으로는 합법적 독재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라는 표현과도 비슷하겠죠? 다시, 권위주의적 통치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더욱 큰 것은 B는 실질적 법치주의보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A, B 모두라는 표현이 잘못되어서 5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제시문이 꾸며졌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발문 살펴보니까 고대, 근대, 현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물론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맞춰보셔야 돼요. 가부터 들어갈게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은요, 시민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했대요. 또한 뒷부분에서 많은 힌트가 나와 있죠. 비밀 투표를 통해 독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일정 기간 동안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다라는 점에서 최고 의결 기관은 민회였겠구나. 결국에 가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치였겠구나 라고 하는 거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책 결정은 시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간접민주정치의 문제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대요. 즉, 간접민주정치의 문제가 발생해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을 했다. 혼합민주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관련된 내용의 배경은요, 현대민주정치가 됩니다. 마지막 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고대, 여기가 현대면 여기는 근대겠다라는 거 물론 유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볼게요. 상공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불평등한 기존의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오케이, 이것은 시민혁명이구나. 자유와 평등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천부적 권리임을 선언했대요. 의회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이고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통치자도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구속되어서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정치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맞는 설명이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때 모든 시민은요,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현대 시민의 범주와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의 범주가 다르다라는 점, 이때 시민은 성인 남성을 의미한다. 라는 거 하나 정리를 해주시고요.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는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를 실시하였다. 그 말 그 자체로 맞는 표현이죠. 간접민주정치 여전히 시행되고 있잖아요. 물론 문제점이 있어서 직접민주제 요소를 도입한 거고요. 우선은 2번 맞는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근대 민주정치의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무엇입니까? 계몽사상.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똑똑한 인간 이성의 힘으로 깨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국민들의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불완전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보는 점이죠. 따라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 모두 맞는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선생님 체크합니다. 입헌주의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한 것. 입헌주의, 물론 모습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입헌주의는요, 근대부터 쭉 현대까지
지금까지 보장받고 있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입헌주의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나와 다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근대와 현대 모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셋 다 민주정치입니다. 자치의 원리에 기초하겠죠. 즉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다스리는 사람이 일치하는 형태. 민주정치, 자치의 원리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옳은 설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듭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이게 1페이지에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4번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매력적인 오답도 물론 있지만 함정이 있어요. 함정. 이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1페이지에서 많은 시간을 4번에서 쏟았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최근 갑국의 의회의원 선거 결과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나라의 국회 구성 및 입법 절차를 적용할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해볼 텐데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 스타일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우선 의회 재적의원은 300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적의원 수는 변화가 없고요. 여기가 의외로 정말 중요한 단서였어요. 의회 의결에는 재적의원이 모두 참석한다. 즉, 재적의원 국회에 이를테면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볼 때 재학생들은 이렇게 앞에 칠판에 붙어 있었죠. 재적.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써두셨을 수도 있고 응시, 결시. 우리 반의 출석부에 26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재적 26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국회에 출석부가 있다면 국회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그 의원들이 모두 다 출석하는 겁니다. 모두 다 출석해서 투표하고 무효표는 없다라고 합니다. 들어갈게요. 우선 교섭단체 1번에 나와 있는 교섭단체 무엇입니까? 국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꾸려지는 거죠. 몇 명 이상, 최소 몇 명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됩니까? 20명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살펴볼게요. A당 122, B당, C당. 그러면 최소한 4개가 아니라 정말 최소 3개의 교섭단체가 구성이 될 수 있겠죠. 물론 20명이 되지 않는 의원을 배출한 정당에서도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최대 몇 개인가요? 라는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죠. 최소한 3개는 구성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2번부터 여러분이 정말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체크해 볼게요. 법률안은 재의결된다. 법률안 재의결 종족수 어떻게 됩니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지금 그런데 재적의원이 전부 출석한다라고 했잖아요. 즉 재적의원이 전부 출석했대요. 출석의원 300이라고 봐야 되죠. 출석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니까 200명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드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해볼게요. B당의 모든 의원들이 반대했대요. 300명 중에 123명을 빼더라도 300명 중에 123명을 빼더라도 법률안은 재의결될 수 있습니까? 재의결될 수 없죠. 나머지 정당들의 합으로는요. 200명을 넘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률안은 재의결될 수 없습니다.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당과 C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으로는 한번 해볼게요. A당, C당 제외하면은 몇 명입니까? 140명이 되는 거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여러분 헌법 개정안 발의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재적의원 과반수죠. 헌법 개정안 발의에서는요.
재적의원 과반수면 적어도 150명보다는 한 숫자라도 더 많아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푼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재적의원 300명 중에 과반수 150명이 출석하고 15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는 요걸 보셔야 되죠. 300명이 전부 다 출석하는 거예요. 재적의원 300명 중에 과반수가 출석했죠. 300명 그대로 출석했으니까. 출석의원을 300이라고 보셔야지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 5번도 살펴볼게요.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안 의결 정족수 어떻게 됩니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인데 출석의원 지금 300명이죠? 300명의 과반수면 150보다 하나라도 많은 숫자입니다. B당과 C당을 제외하면은 A당과 기타의 의원들만으로는 법률안을 의결할 수 없죠. 150에 미치지 못하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5번 들어가 볼게요.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그래 기타 모두 무소속 옳은 설명 왜 답 2개야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이 개념의 빈틈이었을 거예요. 잘 보세요. 기타에서 지금 비례대표 의원도 존재하죠. 자,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는 겁니까?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는 거죠.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한다는 건 정당이 있다라는 거겠죠? 무소속 의원이라고 우리가 결정 내릴 순 없죠. 따라서 5번은 정확히 설명하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요 4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건 어느 당, D당일 수도 있고 E당일 수도 있고 F당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4번에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조직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 조직도상 맨 위에 법원 중에 법원, 법원 중에 최고법원의 지위를 갖는 가는 대법원이 되겠죠. 그리고 특허법원과 동급인 나는 고등법원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법원은 선거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 아니죠. 선거소송에서 지방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경우는 없죠. 왜요? 선거소송은요. 2심제 혹은 단심제잖아요. 2심제인 경우라고 할 때에는 고등법원, 대법원 순서이고요. 단심제일 때는 대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방법원은 선거소송을 담당할 수 없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는요. 소년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결정에 해당하는. 따라서 형사재판을 담당하지 소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개념의 빈틈이었습니다. 다시 가정법원, 괄호 열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을 내리는 거죠. 따라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것 아닙니다. 이 소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는 항고심을 담당한다? 아니죠. 항소, 이를테면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죠.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항고심이 아니라 상고심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4번 들어갈게요. 나는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겠죠. 선생님 방금 했던 거요.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그 다음 상고, 항소, 상고라는 거. 4번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우선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헷갈렸던 친구들은요. 5번을 문장 그 자체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고등법원 모두 위헌, 위법한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갖습니다. 물론 다른 법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되는 표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모든 법원들은 위헌, 위법한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데 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대법원은 위헌, 위법한 명령에 대한 심사권 중에서도 최종 심사권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 표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대법원은요. 위헌, 위법한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문제에서 이 표현이 나왔을 때에는 대법원이구나 라고 맞추실 수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페이지 5번까지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두 번째 페이지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6번 문제는요. 정치 참여 집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나오는 주제죠.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들어갈게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가? 즉 당정, 협의회 등과 같이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B는 정당이 되겠죠. 자, 이제 A와 C를 나눠볼게요.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가? 네, 이익 집단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C는 시민단체가 되겠죠. 들어가 볼게요. 1번이 기억입니다.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하기도 한다. 뭐가? 이익 집단의 활동이 맞는 설명이죠. 왜요? 이익 집단은요. 자기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죠. 다시 집단의 특수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공익과 충돌할 수 있죠. 보편적 이익과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갈게요.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참여 집단은 누구입니까? 정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정답은 기억 니은의 1번이 되겠죠.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익집단과 달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은요. 이익집단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익집단과 달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 육모에서 기출됐던 선지입니다. 지난달 평가원 6월 2020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던 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요. 특수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나오는 등장인물이 갑을, 병정, 무까지 있었죠. 그쵸? 5명이나 됐어요. 하나씩 천천히 해볼게요. 갑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 근처에서 주차 대행업을 하는 을에게 차를 맡겼고 을은 자신이 고용한 병에게 갑의 차를 주차하도록 하였다.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을은 병의 사용자, 병은 피용자가 되겠죠? 약간 그림 조금씩 나온다. 병은 갑의 차를 주차하러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대요. 오케이. 손해가 발생했네요.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무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병을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했다라고 합니다. 되셨죠? 즉 무는 병을 그 자리에서 현행범을 체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 행위, 병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행위. 요거는 현행범 체포죠. 현행범 체포는 자구행위가 아니라 정당행위가 되겠죠. 자, 우리 1번 헷갈렸던 친구들은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현행범 체포는요, 정당 행위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현행범 체포는 무와 같이 택시기사죠. 지금 이 제시문에서 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도 정당 행위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뒤에 부분은 맞지만 정당 행위라는 거.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정의 피해에 대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죠. 왜? 만약에 병이 업무상 손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서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 이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로 사용자인 을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죠. 2번이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고의가 없었다면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왜냐면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의뿐만이 아니라 과실인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면 정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면할 수 있다. 아니죠. 병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은 정의 피해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왠지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니죠. 공동불법행위 책임은요. 여러 사람이 타인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죠. 하지만 이 경우에 갑을병이 정에게 무언가 가해 행위를 같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따라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돼서 7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 지난 육모에서 기출됐습니다. 그리고 육모에서 오답률 굉장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에 입학한 갑 18살이죠. 오케이, 미성년자의 지위입니다. 용돈을 20만 원으로 올려줬대요. 용돈을 받은 갑은 여기에서 3만 원의 이어폰을 구입했대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표시한 요 부분은요.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왜? 용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이죠. 용돈을 처분한 거잖아요. 3만 원 정도의 이어폰을 구입한 거. 내 용돈의 범위 안에서 산 거니까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제부터 법적 사고력을 가지고 쳐내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갑의 법정 대리인인 갑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동의 없이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동의를 얻지 않고 혼자 했다 할지라도 갑의 행동은 법적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거겠죠.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행동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 바로 옆에 붙었네.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해서 이어폰 구입을 취소할 수 없죠. 자, 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건 왠지 그럴 것 같아 라고 체크했던 친구들은요. 요 흐름대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 법적 사고력 흐름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부모 동의 필요 없다.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취소할 수 없다. 기억 옳은 설명. 이 순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지 이 부분에서 어렵게 출제되더라도 다 깔끔하게 쳐내실 수 있습니다. 니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부모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아니죠.
이 행동에 대해서 노트북 구입했죠. 뒷부분엔 200만 원의 노트북을 구입을 했는데요. 갑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갑의 부모는 노트북 구입을 취소할 수 있죠.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디귿 들어가도록 할게요. 을은요, 노트북 거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대요. 을은 누구냐면은 갑에게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판매자. 자, 상점 주인인 을은요, 여기가 포인트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자, 여러분 철회가 뭔데요? 상대방에서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그런데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 이 철회권 언제 쓸 수 있는 겁니까?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라야 합니다. 다시, 상대방은요,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라야 하는데 알았잖아요. 그럼 철회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갑에게 노트북 구입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아,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할 겁니까? 즉,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추인을 할 건지 취소를 할 건가요? 라고 확답하세요. 라고 촉구할 수 없어요. 왜?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여기. 갑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갑의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갑의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틀린 친구들은 꼭 기억합니다. 즉,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리을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기억 디귿의 2번이 됩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가요, 선생님이 총평 때 한번 살짝 언급했었는데 5단원 부분에서 사회법에서 이 부분이 나왔어요. 청약철회. 그래서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들은 아마도 틀렸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공부를 미처 안 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집을 방문한 유아교구 판매업자의 설명을 듣고 구매 계약을 했대요. 오케이. 방문 판매했네. 방문 판매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했죠. 이후에 청약 철회 제도를 활용해서 계약을 철회하였대요. 자, 청약 철회가 뭐냐면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에 단순 변심,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혹은 물품 구입 이후에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 책임 없이도, 다시,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에 단순 변심으로, 이를 이유로 해서도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도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죠. 근데 이게 모든 거래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방문 판매라든지 혹은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경우, 혹은 전화 권유 판매 등등에서만 쓰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청약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아니죠. 위약금 없이도 거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거니까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갈게요.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돼요, 물론. 일정 기간 이내라도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불가능하다? 아니죠. 일정 기간 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두 번째 제시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을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 난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었대요. 아, 알고 보니 식기세척기가 과열되어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대요. 을은 식기세척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대요. 을은 식기세척기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지 제조물 책임법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이게 손해가 발생했죠. 손해가 발생했으면요, 우리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짜 원칙적으로라면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일반 불법행위의 책임 6가지 요건들을 다 입증을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조물 책임법이 만들어진 거죠. 자, 제조물 책임법은요. 소비자는 무엇을 입증하면 되는 거냐면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우리 이 시간에 정리해둡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랑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손해가요. 통상적으로는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다시 한번 이 손해가요. 통상적으로는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손해가 통상적으로는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아닙니다. 요 두 가지를 입증하면 되는 거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기세척기 제조업자는요. 고의가 없었더라도 즉 과실이라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자, 5번은 있는 그대로 문장 그 자체로 알아주세요. 제조업자가 식기세척기의 결함과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 우리의 물건과 그리고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제 제조업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5번이 옳은 설명이 돼서 9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특히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이 뒷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아직은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9월 모의고사 전에는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일단 진짜 많은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고 시작했어. 이미 함정에 빠지고. 자, 여기 보세요. 갑국갈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이제 이쯤 법과 정치를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요. 오케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라는 거 알아요. 그럼 갑은 뭐 대통령제면 을은 의원내각제겠네? 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분석한다? 일단 해볼게요. 이 별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을 의미한대요.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T+1대와 T대 모두 총 의석수의 절반을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특히 T대의 경우에는 총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행정부 수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쯤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도 T대 한번 살펴볼게요. T+1대도 마찬가지고 총 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행정부 소속의 행정부 수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뿅 선출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다시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면은 의회 다수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될 거예요. 그런데 의회 다수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지 않았죠. 그 말 뜻은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는 거네. 입법부에 대한 선거 따로, 행정부 수반에 대한 선거 따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갑국은 대통령제가 되고요. 을국은 또 대통령제가 되는 거죠. 말했잖아. 이게 함정에 빠지고 시작한다니까. 갑국이 대통령제라는 거 되게 잘 찾는다? 그럼 을국은 당연히 의원내각제 이렇게 시작해. 함정에 빠지고 시작한 겁니다. 을국 역시 대통령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단서 조항에 넣은 게 아니잖아. 그냥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한 거잖아. 따라서 갑국 대통령제, 을국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면요. 진짜 쉬워요. 1번과 2번은 바로바로 제낄 수 있어요. 왜? 내각불신임권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원내각제에서의 견제수단에 들어가는 거죠. 연립내각 역시 의원내각제에서 가능한 일이죠. 1번과 2번은 바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해서 전국이 불안정할 수 있는 거는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갑국의 T대는 양당제에 가깝고요. 을국의 T대는 역시 양당제에 가깝죠.
따라서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한 정당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당제도는 다당제에 대한 설명이겠죠. 따라서 갑국의 T대는 양당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을국의 T 플러스 1대가 오히려 다당제에 더 가깝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소야대 정국.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이 의회 내에서 작고 나머지 야당이 큰 정국. 여소야대 정국은요. 을국의 T 플러스 1대 볼까요? 을국의 T 플러스 1대는 여기죠. 자, 여기는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나머지 정당에 비해서 크기가 작죠. 따라서 을국의 T 플러스 1대는 여소야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갑국의 T 플러스 1대도 한번 살펴보면요. 갑국의 행정부가 소속되어 있는 A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의회 내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크죠. 따라서 여소야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5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페이지에 있는 10번 문제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3페이지에 있는 1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1번 문제가 킬러 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도 또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어려웠던 제시문이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10살부터, 10살 이상부터. 19세 미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같은 거죠. 다시 10살 이상 19세 미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요. 즉 19세 이상이거나 혹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10살보다 미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10살보다 미만인 경우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라고 대답한다는 건 일단 을과 병은 10살 이상 19세 미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가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면 10살 미만은 집행유예 선고를 당연히 받을 수 없죠. 그렇다면은 갑은 이때에는 19세 이상이 되겠죠? 19세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형벌 부과가 가능합니까? 이면은 몇 살입니까? 갑은 19살, 19세 이상이 되겠죠? 갑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의 갑은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기소될 수 있는 연령입니까? 라는 게 들어간다면 기소될 수 있는 연령이야? 그러면은 1로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기소될 수 있는 연령입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는 건 기소가 안 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기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거죠. 형사 미성년자 몇 세 미만입니까? 14세 미만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일단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0살 이상이었죠. 하지만 기소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14세 미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때 을은 10살 이상 14세 미만이겠죠.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합니까? 라면요. 병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네, 형사 미성년자예요. 그렇다면은 14세 미만이 되겠죠. 10살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해당 경찰서장은 병을 직접 관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죠. 왜?
기소와 관련해서 재판으로 넘겨질 수 없잖아요. 형사 미성년자니까 해당 경찰서장은 범죄를 저지른 병을 직접 관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겠죠. 따라서 리을은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의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만 나눴던 문제였기 때문에 11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2번은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차인 갑은요, 이렇게 갈등을 겪다가 쇠망치를 휘둘러서 구속되었대요. 자, 이렇게 구속이 됐다라는 거는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게 아니라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와 직접 대면해서 구속 여부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건 법관이 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주체가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된 이후라면요. 아마 공판 단계일 거고 갑은 피고인 되겠죠? 여기까진 맞아. 진술 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정리합니다.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뿐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뿐만이 아니라 공판 단계 피고인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들어갈게요. 법원은 이렇게 인정해서 선고했대요. 맞아요. 지방법원 합의부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지금 쇠망치 휘둘렀으니까 중한 사건이니까 합의부구나. 선생님 그런데 이게 중한 사건인지 경한 사건인지 나누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에선 안 배운다면서요. 뭐지? 라고 막 의문을 가졌을 텐데. 자, 이거는요, 요런 법적 사고력으로 위에, 쇠망치 휘둘렀어? 중한 사건이야. 이쪽으로 법적 사고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배심원 편결. 자, 배심원 편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참여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은요, 모든 재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1심의 경우에 대해서 특히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였죠. 지방법원 합의부. 요게 포인트였어요. 1심의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 요 부분을 통해서 디귿은 지방법원 합의부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역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아니죠. 자유형은 맞지만 노역을 부과하죠. 자,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서는요. 노역이라는 단어 대신에 정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어쨌거나 노역, 정역을 부과하는 자유형입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들어갈게요. 자, 배심원의 편결을요.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니죠. 배심원의 편결은 판사가 그대로 구속되어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배심원의 편결과 다른 판결을 내려도 됩니다. 물론 이때 다른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배심원 편결은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판사가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2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혼인, 그리고 아주 조금의 이혼, 그리고 아주 조금의 상속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들어갈게요.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을과 혼인신고를 하였대요. 5년 후에 갑은, 그럼 일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갑과 을은 법률혼이구나. 왜? 갑은 18살, 일단 혼인의 실질적 요건 충족했죠. 18살 이상. 하지만 18살인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얻어서 결혼해야 되죠.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끝냈으니까 법률혼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으로는, 왜냐면 갑이 사망했네요. 갑은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게 됐고 5억 원의 재산 남겼고 유족으로는 을과 입양된 아들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요. 유언 없이 사망했대요. 유언이 없다. 유언의 효력이 없거나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법정 상속을 받는 상속자는 누가 됩니까?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 잡아낼게요. 일단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과 무는 혼인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대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췄지만 형식적 요건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혼인의 의사를 갖추고 같이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둘 사이는 사실혼의 관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평소 화목한 사이였으나 헤어지게 됐대요. 그리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정이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갈게요. 갑이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리 알 수 있지. 왜? 혼인신고했으니까 혼인신고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 되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 알 수 있어.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법정 상속분은 병보다 작다. 자, 이 문제 사실은 풀면 돼. 법정 상속분을 얼마인지 풀면은 을은 3억 나오고 병은 2억 나와. 그런데 안 풀고도 맞출 수 있지. 왜? 직계 비속이 받는 금액의 50%를 가산해서 을이 받잖아. 그럼 어쨌거나 을은 병이 받는 돈보다는 더 많이 받겠네. 다시. 어쨌거나 을은 병이 받는 돈의 50%를 가산해서 받죠. 그럼 아직 우리가 계산은 하지 않더라도 을이 병보다는 많이 받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을의 법정 상속분은 병보다는 크겠죠. 물론 실제 계산해보면 3억, 2억이 나오지만.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개념의 빈틈일 거예요.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었어요. 을은 무와 달리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천천히 해볼게요. 우선 을은요,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갑이 사망했죠. 여기서 여러분 개념의 빈틈이 나옵니다. 이혼도 뭔지 알고 사망도 뭔지 알아. 그런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거든요. 이혼은요, 혼인관계의 인위적인 해소예요. 사망으로 인해서도 혼인관계는 깨지게 되죠. 일방이 사라졌으니까 사망은요, 혼인관계의 자연적 해소예요. 즉, 을은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자연적으로 해소됐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인위적인 해소를 거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을은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무는요,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이혼이라는 건 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끝내는 건데 지금 둘은 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혼의 관계에서는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지금 둘은 법적인 부부의 사이가 아니니까 그냥 헤어지면 돼요. 따라서 무와 달리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4번과 5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함께 볼게요. 사실혼 관계, 무와 정은 사실혼 관계죠. 사실혼 관계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서로 헤어지는 이유가 된 혹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앞에 3번, 2번에 나왔던 것처럼 혼인관계가 끝날 때는요,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죠. 법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만약에 정이 사망했어도 무는 상속받지 못하죠. 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니니까.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 대리권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4번, 5번과 이어서 하나 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의 문제예요. 좀 판결문이라든지 실제 사례를 보고 유추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천천히 따져보시면 됩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니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자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대요. 이때 심판은 헌법소원이겠죠? 공권력으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공권력에 의해 라고 본 거니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고 기억 볼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유권이죠.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성격은요. 평등권이잖아요. 왜? 평등권이 기저에 깔려있지 않고 다른 기본권이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평등하지 않은 참정권 성립하기 어렵죠. 자, 따라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베이스가 되는 성격은 평등권입니다. 기억은 자유권이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니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다. 오케이,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요.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은 한다. 나도 인정. 하지만 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요즘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종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설치만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즉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보는 거죠. 기본권 제한의 요건인 과잉금지 원칙을 지킨 거죠.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보호가 아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보다 우선한다고 본 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 즉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어느 정도의 기본권 제한은 있지만 그것보다 공익이 더 크다라는 입장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이루고 있는 거죠. 따라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사생활의 보호가 우선된다라고 보지 않았죠.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동산 거래와 법인데 이번 7월 학평에서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A와 B는요. 세모주택의 보증금 3억 원의 계약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이런 문제에서는 이 세모주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누구 소유의 세모주택에 대해 라고 문제에 나오는데 누구의 소유권지가 안 나왔죠. 그럼 우리 빨리 봐야지.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살펴보니까 소유자, B가 되네. B가 이 집의 소유자가 되고 A는 임차인이 되는 거겠죠? 다시 이 계약에서 A는 임차인, B는 임대인이 됩니다. 자, A는요. 그리고 요거 보고도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A는 잔금을 지급했다라는 거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겠죠.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및 전입신고를 2018년 4월 17일에 하였으며 확정일자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대항력의 요건과 우선 변제권의 요건 모두 갖춘 거겠죠?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기억은 갑구가 될 거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와 있는 니은은 을구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우선 옳은 설명입니다. 자, 니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최대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보장된다라고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죠. 따라서 다시 한번 계약 기간을 1년으로 2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보장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임대차 보호법과 함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2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끝.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나머지 내용도 살펴봐야겠죠. 2018년 5월 3일이 무슨 날인데요? 소유자가 C가 되었어요. 즉 소유권이 C에게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C가 되었다 할지라도 A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에 대항해서 계약 기간 동안 나 계속 거주할 거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계속 주장할 수도 있죠.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이 무슨 날인데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당권이 설정되었죠. 자, 저당권자가 D예요. 우리 요거 육모에 나왔었다. 자, 저당권자가 D라는 거는 진짜 쉽게 설명할까? 돈을 누가 빌렸어? 물론 이하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돈은 누가 빌린 걸까? 2018년 5월 15일이면은 집주인이 C일 때죠. 그쵸? 돈은 누가 빌린 건가? C가 D에게 돈을 빌린 거죠. 이 주택을 담보로. D는요, 주택을 담보로, C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채권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진짜 쉽게 설명하면 C가 D한테 돈 빌려줘 했어. D는 돈 빌리면서 야, 니네 집 이렇게 저당으로 갖고 있을게. 니네 집 갖고 있는다. 담보로 갖고 있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D, 빌린 사람은 C. 이거 육모 기출 이해되셨죠? 자, 5월 15일 이후에 경매로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D가 A보다 우선 변제받게 된다? 아니죠. 순서 어떻게 됩니까? A가 이미 2018년 4월 17일에 우선 변제권이 설정되었죠.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있는 거니까 우선 변제권 뭔가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으로. 즉 진짜 쉽게 설명하면 시간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D가 A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5번에 1번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6번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 원리 A는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 우리나라 침략적 전쟁 V네요. 오케이. A는 그렇다면은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선생님이 근데 요거 되게 중요했어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게 말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갑과 을은 다 옳게 말한 애들이죠. 그럼 병과 정 중에 한 명이 틀렸나 보다. 누군지 몰라도. 그 머릿속에 넣고 볼게요. A는 국제 평화의 원리였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갈게요. 잘못 말한 사람은 갑과 을 중에 한 명? 아니죠. 얘네 둘은 잘 말했죠. 3번 들어갈게요. 병이 옳지 않게 말했다면 정은 옳게 말한 애죠. 그럼 옳게 말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요. 라는 거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죠. 3번 정답 끝. 됐죠? 자,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처럼. 정이 옳게 말했어. 한 명이 틀려야 되잖아. 병이 잘못된 거야. 그럼 가에 잘못된 내용 들어가면 되지.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요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가깝죠. 이거 잘못된 설명이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수 있죠. 가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없대. 잘못됐네. 4번 잘못된 설명. 5번 들어가겠습니다. 가가 국제법을 존중하는 원리예요 라면 병 잘했어요. 그럼 정이 틀려야 돼. 나가 틀려야 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요 라고 하는 건 틀려야 되잖아. 근데 맞췄잖아. 그럼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5번 잘못된 설명. 이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문제엔 안 나와 있지만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따라서는 사법과 공법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서는 이것과 이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행위 지체를 규율하는 국제법과 그리고 주로 한 국가 내에서 개인과 국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도
초월해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갈게요.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의 산하기관 중 하나죠. 국제사법재판소는요, 기역과 니은을 함께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국제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거죠. 2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들어갈게요. 법을 제정하는 주체 간의 합의가 중요한 거는요, 국제법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국내법에서도 법을 제정하는 주체 간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국내법도 법을 제정하는 주체가 지 맘대로, 지 혼자서 막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합의가 중요한 거겠죠. 기역과 니은 모두.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미약하죠. 이건 여러분이 국제사회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국제사회에서는요, 국내 사회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국내법보다는 약하게 됩니다. 4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갈게요.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제법이 국내법의 효력을 얻으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비준이 뭐냐면요, 이를테면 조약과 같은 경우에서 조약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준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대통령이에요. 비준에 대한 동의는 국회가 하는데 모든 국제법은 아닙니다. 일단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약 중에서도 모든 조약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조약 아니고 그 중에서도 뭐 일반적으로는 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처럼 재정 부담을 주는 조약처럼 중요한 조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약까지도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설명해보면 이거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죠.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아니죠.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규범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동의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니죠. 따라서 17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어갈게요. 공고를 냈대요.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할 예정인 사람이 갑, 을, 병이 왔대요. 그런데 갑과 을은 18세 미만이니까 연소 근로자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 을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7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자,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따라서 1번 옳은 설명, 정답 1번. 2번도 볼게요. 병에게는 1일 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왜요? 자, 우리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연소 근로자는 사실은 하루에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법으로. 하지만 성인인 근로자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즉, 연장 근로와 관련해서는 하루에 연장 근로를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법적으로. 요게 개념의 빈틈이라니까. 성인 근로자는 연장 근로가 그냥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만 나와 있어. 하루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들어갈게요. 자, 임금은요, 갑, 을, 병 모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됩니다. 연소 근로자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달리 병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된다. 갑을 병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근로계약을,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써서 교부해야 된다. 4번 잘못된 설명. 갑을 병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니까.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과 달리 갑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갑과 을 모두죠. 갑과 을 모두, 을과 달리가 아니라.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이래서 18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되는 거고요.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도요, 어렵진 않았어요. 6단원에
국제관계를 보는 관점,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인데 아마도 좀 뒷부분이 공부가 안 됐더라면 헷갈려서 틀렸을 겁니다. 자,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에서 가는요,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국제환경에서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대요. 그렇다면 가는 현실주의 관점이 되겠죠? 반면에 나는요, 어느 정도 공동체적 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유지된다.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자유주의 관점이 됩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규범에 따른 집단안보체제, 체제를 만들고 그 안에 국가들이 들어오고 우리 중에 하나를 공격하는 건 우리 전부를 공격하는 거야. 우리 전부의 이름으로 외부에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처단할 거야. 라고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집단안보체제는 국제규범에 따른 집단안보체제는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평화실현 방안이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주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만 내세우죠. 개별 국가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강조하죠. 3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들어갈게요. 세력 균형을 통해서 이를테면 동맹 등의 방법을 통해서 세력이 균형을 맞추면 이루면은 국제사회가 평화가 올 거야 라고 보는 것은 바로 현실주의 관점이 되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사회 협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건 계몽주의를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 관점이 되겠죠. 따라서 19번에 옳은 것은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2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사실은 그렇게 막 까다롭진 않았는데 시간 싸움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확보되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맞췄으리라 생각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6명이래요.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현행에서는요, 선거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선거구 6개에 의원 정수 6명.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는 겁니까? 다시 전체 6명인데 선거구 6개야.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선 1명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현행은 소선거구제 채택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개편되는 제도에서는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을 당선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제가 되겠죠. 즉 소선거구제에서 쉽게 설명하면 1등만 당선됐다면 개편되는 선거구제에서는 2등까지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경계선이 접한 2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대각선 방향으로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는데요.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다른 조건을 살펴봐야 되지만 이를테면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 붙어있는, 경계가 붙어있는 얘들끼리는 뭉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돼, 안 돼? 3이랑 6이랑 묶고 4랑 5랑 묶는 거. 이건 안 돼요. 왜? 대각선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럼 조합은요. 이런 조합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조합 나옵니까? 요렇게도 묶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한 가지 조합이 더 나온다. 이렇게도 나와요. 5, 6을 묶고 요렇게도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번째 조건. 요걸 맞춰야 돼요. 통합 후의 선거 구간 인구 편차는 2대2를 넘을 수 없다. 이거를 몰라서 못 푼 친구들이 의외로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선거구가 이를테면 100명이야. 최대 몇 명까지 돼야 돼요? 다른 선거구는 200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2배까지는 오케이야. 2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250명. 하나 선거구가 100인데 나머지가 250.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2배를 넘어섰잖아. 2배를 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허용하는 거야? 2배까지는 허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배까지 허용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고 빨리 보세요. 1, 2 합쳐보고 3, 4 합쳐보고 5, 6 합쳐보세요. 1, 2 합치면 200명이야. 그리고 5, 6 합치면 450명이야. 2배 넘기지. 오케이. 이 방법 안 돼. 지워. 이거 되나 안 되나 보자. 1, 2 합치고 3, 5 합치고 4, 6 합쳐. 이거 되나 안 되나 볼까? 1, 2 합치면 200. 3, 5 합치면은 얼마니? 500이죠. 2배 넘기자. 오케이. 이것도 안 돼. 그럼 마지막 방법 이거네. 5, 6 합치고 1, 3, 2, 4. 2개 합쳤더니 250. 2개 합쳤더니 300. 2개 합쳤더니 450. 그 어떤 것도 2배 넘기지 않죠. 2배면 600. 2배면 500이잖아. 2배면 500. 어떤 것도 넘기지 않죠. 그런 방법은 결국에 이거네. 1이랑 3이랑 합치고 2랑 4랑 합치고 5랑 6이랑 합치는 방법이겠죠. 요게 바로 개편된 선거구에서 선거구 간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2번째 단서까지 한번 따져보았어요. 자, 그리고 뭐 3번째 단서는 어렵지 않은 거고 4번째 단서까지 뽑아냈으면은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선거구 제도에서는 각각 누가 당선되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각 선거구마다 현행은 1등이죠. 소선거구제. 1등만 빨리 따져볼게요.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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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A당은 몇 개 의석 가져갑니까? 현행에서는 3개, B당은 1개, C당은 2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 다음부터가 이게 선생님이 풀이를 할 때에는 다 적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단순 계산이거든? 내가 풀이를 할 때 다 적어주진 못하지만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맞췄어. 1과 3을 더하는 거구나. 아, 선생님 그럼 1선거구랑 3선거구를 더하면은 A당은요 전체 65개 가져갔어요. 표를. B당은요 65개 가져가고요. C당은요 70개 가져갔는데요. 2명 뽑는다면서요. C당은 뽑힌다 쳐요? 이거 아직 쓰지 마요. A랑 B 중에 누구 뽑아요? 뭐지? 막 헷갈려 하는데 자,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 단위 %야, 얘들아. 1선거구 100명 중에서 A당을 35%, B당을 45%, C당을 20% 좋아하는 거야. 왜? 투표율이 100%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35명, 45명, 20명을 선호하는 거야. 20명이 선호하는 거야. 여기까진 괜찮아. 100명인데까진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계산을 해두셔야 돼요. 150명 중에 3선거구, 150명 중에 30%가, 150명 중에 20%가, 이를테면 150명 중에 50%니까 75명이 선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를 보고 여러분이 명수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위를 본 다음에 뭐 하나만, 진짜 대표적으로 하나만 할게요. 이를테면은 얘만 바꿔봐봐, 이렇게. 30%면은 얼마일까요? 45명이겠죠. 그리고 50%면은 75명이겠죠. 20%면은 30명일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두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4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C당을 뽑은 사람들 40명, 50명, 그리고 110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써두시는 겁니다. 쓴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각각 A당이 몇 개 의석, B당이 몇 개 의석, C당은 몇 개 의석을 가져갔는지를 살펴보시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쓰는 건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해줬고 5선거구만 여러분이 하면 돼요. 5선거구만. 왜 6선거구는 100명이니까 뭐 어렵지 않지. 푸는 방법 알려줄게. 잘 봐요, 이제부터. 선생님 그러면요. 1선거구 35명, A당을 지지한 사람. 3선거구 45명. 35와 45 더한 거 막 쓰고 해야 되네요. 원칙적으로는 쓰는 게 맞지만 우리 시간 없잖아. 빨리 푸는 거야. 멀리서 봐봐. 이거 없다 치고 얘네 더했을 때 누가 제일 숫자가 많이 나오겠니? 일단 C당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는 A당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
그냥 대충의 숫자 계산만으로도 우리 요 정도는 알 수 있죠. C당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A당이겠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1.3 통합선거구에서는 A당, C당이 당선되겠구나 라고 당선되는 사람만 일단 체크해놔. 당선되는 사람만. 이해됐어요? 당선되는 사람만 빨리 체크하면 2.4 선거구에서는 A, B, 5.6 선거구에서도 A랑 B가 당선됩니다. 그 결과 선생님이 이거 지우고 결과만 쓸게요. 개편에서는요. A당은 3명 당선됩니다. B당에서는요. 2명 당선되고 C당은 1명 당선돼요. 기존보다 A당은 바뀐 거 없습니다. B당은요. 기존보다 한 석 늘어났어요. C당은요. 기존보다 한 석 줄어들었죠. 여기까지 파악한 다음에 한번 어디까지 우리가 제낄 수 있는지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선거구제 변경으로 사표가 증가할 것이다. 아니죠.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는 더 줄어들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겠습니다. 개편안의 경우 3과 5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아니죠. 3과 1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였죠?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의 경우 현행 대비 정당 의석수 변화가 A당이 가장 크다고 A당은 변화가 없는 걸 3번 잘못된 설명.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의 경우 B당은 과소대표, C당은 과대대표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내용들까지 적은 다음에 과소대표와 과대대표는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단순 계산이에요. B당의 경우에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요. 득표율은 약 24.5%가 나옵니다. 의석률은요. B당의 경우에는요. 6개 중에 2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33.3%가 나오겠죠? 약. 자, C당은요. 득표율 여러분이 옆에다가 숫자 한번 적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요. C당의 득표율 29.1% 나옵니다. 의석률은요. 6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기 때문에 약 16.5% 정도, 한 16.1%? 한 16점 몇 프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린 둘을 비교하면 돼요. B당은요.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높게 나오고 C당은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럼 B당은 득표한 것보다 의석률이 더 높게 나타나면 과대대표. C당은요. 득표율이 더 높게 나와. 과소대표 되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입니다. C당과 달리 B당은 현행 선거제도보다 개편안이 더 유리하죠. 왜? C당과 달리 B당은 한 석 늘었으니까 개편안이 더 유리한 거겠죠? 현행보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옳은 것 5번이 됩니다. 자, 우리 20번 문제 풀어봤다시피 선거 결과 분석 문제 이번 7월 학평에서는 까다롭지는 않았으나 인구 편차가 2대 1이라는 거 그리고 조금의 시간만 확보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 개념의 빈틈이 어디인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평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